안타깝게도 조선왕실은 적장자 징크스 같은 게 계속 이제 이어져요. 문종이 적장자 출신으로 처음 왕이 되었는데 2년 3개월 만에, 그 2년 3개월은 세종의 3년상하고 딱 겹쳐요. 너무 아버지 상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효심에 지어 가셔서 우리 지금 3일장에도 힘든데 3년 동안 아버지 맨날 뭐 추우나 더우나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바람에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고, 이 단종을 결국은 삼촌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죠. 근데 이 세조도 맏아들이 의경세자라는 분인데 의경세자가 또 일찍 죽어요. 20살에. 그러니까 문종, 단종, 의경세자 연이어서 적장자가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우리 이번에 영화 파묘도 그렇죠. 왜 무덤을 옮기려고 하죠? 집안에 자꾸 애군이 거듭되니까 이거 뭐 무덤 잘못 써서 그런 거.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세종의 무덤을 잘못 써서 이렇게 적장자들이 빨리 죽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종의 무덤을 옮겨요. 지금 세종대왕 무덤 어디 있다? 아시는 분? 경기도 여주죠. 원래는 여주가 아니라 아버지 태종의 무덤 옆에 살아생전의 무덤 자리 딱 봐두셨어요. 거기에 묻히셨는데 요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이곳에 무덤 쓸 땅 아니고 이곳에 무덤 쓰면 장자가 빨리 죽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예종 때 무덤 자리를 다시 조사했고, 이게 무덤토로 부적절한 게 판명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여주로 파묘하고 철릉이라고 해요. 무덤을 옮긴 거예요. 그 바람에 경기도 여주시는 대박이 난 거예요. 세종대왕 무덤 유치했잖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보다 어렵다라는 세종대왕 무덤 유치. 그래서 여주시는 항상 타이틀로 내세울 때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로 오십시오. 바로 이 청주도 여기에 직지가 발견되면서 어쨌든 이 직지를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예 구명도 흥덕구잖아요. 여기 흥덕사 여기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이런 유적지라든가 이게 되면 완전히 그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주에서 쌀이 유명하죠. 경김이. 브랜드 혹시 아시는 분 이름 뭘까요? 여주쌀? 임금님표는 이천살이에요. 이천살. 여주살은 대왕님표 여주살. 지금 선전도예요. 대왕님표 여주살. 바로 세종대왕을 널리 기억하자. 그런데 이 예종도 차남으로 왕이 올랐는데 일찍 죽으면서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4살이었어요. 제한되고. 아무리 그래도 4살짜리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 하면 요 의경세자가 2명의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첫째가 월상군, 둘째가 잘상군. 넘버 2는 월상군인데 넘버 3였던 잘상군이 왕이 된 데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장인 찬스를 썼다. 한 명의 후광으로 결국 성종이 왕이 되었지만 앞에 소개했듯이 경연도 제일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만들었어요.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뭐 역사책, 동국통감. 그래서 성종이라는 묘를 받았다. 그런데 또 이 적장자 징크스가 계속되는데, 연산군이 적장자인데 그야말로 문제적 왕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연산군은 적장자 프리미엄을 잘못 활용한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내가 적장자인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경연을 폐지해버려. 나한테 공부 가르치려 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언론 3사 아니되옵니다, 통초가 이런 기관 다 없애버려요. 나한테 와서 뭐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소위 간신들이 들끓어요. 연산군 비위만 맞추는 임사홍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 기본적으로 이 노는 거 좋아하는 왕이에요. 맨날 기생들 불러가지고 경회로해서 파티합니다. 이때 전국에서 뽑힌 기생을 뭐라고 칭하냐면 흥청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조롱해서 뭐라 그러죠? 흥청망청. 그 연산군의 흥청망청 정치는 결국은 그 소위 반정에 의해서 중종 반정에 조선시대판 탄핵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강화도 위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2달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군을 대신해서 왕이 된 중종은 왕이 되자마자 강제 이혼당합니다. 왜 강제 이혼당하냐 하면 그 왕비가 당경왕후 신씨라는 인물인데 아버지가 신수군이라고 해서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시대의 적폐 세력의 딸을 왕비의 자리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7일 만에 쫓겨났지만 중종과의 금술은 좋아서 항상 중종이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치마를 인왕산에다가 걸어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 인왕산에 지금 이 바위를 치마 바위라고 부르고요.
요 스토리를 2017년에 드라마로 나간 게 7일의 왕비. 보신 분 계세요? 7일의 왕비라는 드라마로 나갔습니다. 그 장경왕후와 단경왕후가 쫓겨나고 계비로 들어온 여인이 장경왕후 윤씨라는 분인데, 장경왕후 윤씨는 출산, 인종이라는 또 적장자를 출산했지만 출산 후유증으로 바로 사망해요. 이 장경왕후 윤씨가 출산할 때 장경왕후를 간호했던 주치의가 누구냐 하면 20년 전 유행했던 장금이 이영애 씨가 주치의였어요. 장금은 중종실록에 나오는 실존 은여입니다. 이 은여에 대한 기록이 한 10건 나오는데, 드라마는 은여에 대한 기록으로만 드라마 만들면 이거 미니시리즈로 끝나니까 궁중요리사라는 캐릭터는 이건 창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홍시마 씨 나니 홍시마 씨라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왕도 중종이에요. 근데 그때도 중종이라는 왕은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중종의 대사는 있었어요. 이모 배우가 나왔는데 대사 맛있구나 이거 하나로 이제 버텼죠. 그래서 바로 요 장경왕후가 이제 산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중종의 두 번째 계비로 들은 여인이 그 유명한 문정왕후 씨. 바로 이제 아들 명종이 12살의 왕이 오르니까 적극적으로 수렴 청정을 하면서 상당히 어쨌든 위상을 높였던. 그런데 이 명종까지는 어쨌든 다 적자예요. 어머니가 왕비 아니면 계비였는데, 이 명종의 아들 순혜세자라고 있었는데 이 순혜세자가 요절하면서 왕위를 계승할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바로 이제 후궁 소생의 왕자들을 수배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선조는 반개 출신, 할머니가 중종의 후궁이었어요. 창빈안씨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놀랍게도 보면은요, 요 창빈안씨가 결국은 선조의 할머니가 되고, 요 라인들이 지금 조선왕위를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빈안씨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국립현충원에 있습니다. 우리 국립현충원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무덤 자리 진짜 잘 써서 그런지 창빈안씨 묘기 지금 국립현충원에 딱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이분이 어쨌든 보호하사 이 라인들이 계속 조선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선조는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똘똘한 면모를 보여요. 이 명종이 이제 왕위를 계승할 그 적자 후계자가 없으니 여러 왕자들을 테스트해요.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화릉군, 선조, 풍산군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 익성관을 한번 써봐라. 머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보고 싶다. 익성관 우리 만원짜리 지폐에 세종이 쓰고 계시. 그러니까 이 다른 막 형님들은 막 익성관 쓰고 난리가 났어요. 나 왕 됐다. 뭐 좋아요 눌러줘. 뭐 이러면서 셀카 찍고 난리가 났는데, 이 선조가 되는 하승군만은 쓰지를 않아요. 너는 왜 안 쓰느냐?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제가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명종이 심히 기특하게 여겨 왕위를 전해줄 뜻을 정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면접을 잘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일깨워주면서 조선의 14번째 왕이 된 선조는 이런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이 상당히 초반에 똘똘했어요. 그래서 인재도 잘 등용해서 우리 선조 키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율곡이, 유성룡, 정철, 오성과 한음으로 대표되는 이항복과 이덕형, 다 요 선조 시대에 배출된 인재들이에요. 그런데 뭐에서 딱 정말 낙제점을 받았냐 하면 위기관리 능력.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궁궐을 떠나가지고, 그것도 여차하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우주까지 피난 갔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쟁 끝난 후에 농공 행사, 우리도 어떤 행사 같은 거 끝나고 나서 이 상벌이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선조는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직접 싸웠던 이런 사람들을 선무공신, 무를 선양한 공신 18명 임명돼요. 반면에 선조 따라 의주로 피난 가는 피난길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 호성공신이라고 하는데 무려 80몇 명. 그러니까 이 선조의 마인드는 막 전쟁에서 막 죽으라고 싸웠던 의병장은 한 명도 공신적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조의 마인드는 결국 임진왜란에서 결국 내가 이렇게 잘 살아 있어서 이거 나라가 회복된 거다. 나를 지켜준 얘들이 되게 대부분 공신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상당히 민심에 입안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때 자신은 저 우주까지 가면서 광해군은 험지, 요즘으로 치면 험지, 전쟁의 터에 나가서 직접 의병들을 모으고 이제 항전 활동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2017년에 영화로도 나갔어요. 대리꾼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대리꾼이라고 근데 여진구 배우가 광해군으로 나와요. 그죠? 그때 대리꾼의 수장으로 이정재 배우가 나오고 그때 광해군이 분투하던 왕세자의 신부. 그래서 그런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도 국방이라든가 특히 외교 부분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해군도 내치는 또 엉망이었어요. 너무 요즘 치면 공안정국 초래하고 무리하게 궁궐 짓는다고 국고 탕진하고 이게 반대 세력을 결집시켜줘서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세력들은 광해군 때 했던 거는 이거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폐청산 이런 논리로 다 뒤집어 버려요. 잘못한 거 뒤집는 거는 방향성이 옳았지만 특히 외교 부분은 상당히 잘했던 부분인데 광해군이 했던 외교 정책은 전통의 우방국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위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친명 배금 정책. 이게 결국 후금을 자극해서 정묘호란. 그다음에 이 후금이 국호를 청나라로 고치고 청태종이 직접 12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고 남한산성에서 여기 인조가 머물렀던 요 지휘본부고요. 수호장대는 여기서 47일 버티다가 결국은 1637년 1월 30일 항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척화파의 대표인물 김상헌, 주화파의 대표인물 최명길이 막 남한산성에서도 끝까지 싸우자라는 축과 이러다가는 나라 완전히 말아먹는다. 나라 끝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최명길의 주화론 이 강하게 대립되는 요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였어요. 2016년에 개봉을 했고 인조 역할을 박해일 배우가 이때까지는 그래도 외모는 멀쩡하셨는데 이거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에 우리 인조와 소현세의 갈등을 다룬 영화 얼평이 보셨죠? 8년 만에 이렇게 돼버리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멀쩡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역사 속 인물들의 어떤 비교 같은 거 이렇게 해도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최민식 배우가 나오잖아. 이순신 장군 역할로. 영화는 뒤늦게 개봉됐지만 한산이라는 영화 보면 바로 이 박해일 배우가 나와요. 그리고 시차는 5년이에요. 한산대첩은 1592년, 명량은 1590년. 그 영화 딱 봐도 5년 만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팍 늙으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 등장을 하셨다. 결국은 이제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바로 요 세력들은 결국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했고 항복의 조건으로 2명의 왕자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요. 소현세자고 복림대군. 그리고 이 8년 만에 귀국을 한 소현세자는 귀국 후 2달 만에 독살로 의심되는 죽음을 당해요. 곁에 있는 사람도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과연 소현세자는 독살되었을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갔어요. 팩트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짙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갈등이 엄청 심해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서 인질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청나라가 그 오랑캐가 아니더라. 훨씬 우리보다 잘 살고 뭐가 발전해. 내가 왕이 되면 이거 뭔가 우호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인조는 뭘 경계하냐 하면 저 청나라에 대해서 세자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뭘 또 경계하냐면요.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인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에요. 소현세자는 마음에 드는 왕이죠. 바로 인조 아웃시키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에 바로 몽골 그 간섭 시기에 충자 돌린 왕들 기억하세요? 충렬왕, 충선왕. 이 왕들이 여러 차례 폐위되고 복위돼요. 저 몽골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쫓아냈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 시대 왕들도 다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인조 입장에서는 저 오랑캐 놈들은 저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싹을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현세자에게 3명의 아들이 있어서 소현세자가 병으로 죽었으면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됨에도 불구하고 인조의 선택은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이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복림대군에게 자기의 강한 메시지. 너는 나를 위해 청에 대한 복수를 해라. 그래서 효종하면 북벌이 계속 키워들어 떠오르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북벌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10년 만에 효종이 병사하면서 북벌이 막을 내려. 그 다음에 왕이 현종인데 이 놀라운 적장자 징크스예요. 또 적장자인데 전혀 존재감이 없죠. 이 조선왕 현종 하면 저 사람 뭐 했지? 당나라 현종은 좀 알아요. 양귀비 때문에. 근데 우리 현종은 좀 뭐 하셨지? 이때가 당쟁이 제일 치열하게 전개됐어요.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속논쟁이라 해서 왕이 돌아가실 때 상복을 3년이냐 1년 이런 걸로 팍 터지게 싸워요. 거기다가 또 현종 때는 자연재해, 전염병 제일 심해서 우리도 코로나 시대 겪어봤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또 중요한 거 하나, 현종은 개인적으로 조선왕 중에 온양온천을 가장 많이 간 왕이에요. 온양온천 VIP 회원권 가지고 계셨는데 사우나 하러 간 건 아니고 눈병, 피부병 치료하러. 리더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골골대시면 이거 뭐 하는 게 없죠. 되는 게 현종의 유산이라면 정말 7명의 적장자 중에 제대로 왕노릇한 숙종을 배출을 했고요. 숙종은 46년 제위하면서 앞에서 소개했지만 정치, 경제, 국방, 문화에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사실 조선 후기 영조, 종조 시대로 나가는 기반을 제공한 그런 왕이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우리 드라마 속에서 항상 장희빈하고 인현왕후가 주인공이 되면서 항상 저렇게 좀 멍한 그런 캐릭터로 남아있다. 그리고 18세기 조선은 영조, 종조 시대. 영조는 52년 제위하면서 업적도 많아요. 정치적으로는 당정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탕평, 경제적으로는 세제개혁에 해당하는 준역법,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반값으로 확 줄여주는 제도, 그리고 각종 편찬 사업을 통해 성과도 많았지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이 앞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42살에 낳은 늦둥이에서 처음에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맨날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책도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어느 시점부터 영조가 바라던 답을 잘 못해요. 사도세자가. 영조는 상당히 민첩하고 민첩하는 성격인데 사도세자는 좀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체격도 영조는 마른 체형인데 사도세자가 비만한 체형이에요. 그래서 영화 사도에서 이 체격은 이게 바뀌었어. 이 영조가 송강호처럼 뚱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세자 역을 맡은 저 유아인 배우는 뚱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거는 중학교 2학년쯤 되는 15살의 나이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요. 대리청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맨날 깨지는 게 일과예요. 사도세자 이것도 이렇게밖에 못해. 바보 같은 놈. 이거는 뭐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는 진짜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제대로 못 입는 병에 걸려요. 의대증이라고 하는데 영화 사도에도 그 장면 나오는데 이 아버지 왕 만나려면 옷 갖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갖춰 입을 때마다 깨지니까 옷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딴 옷 가져와 내시고 더 이상 준비된 옷이 없습니다 하면 죽여버려요. 이 거의 100여 명을 사도세자가 죽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저 광증을 멈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뒤지에 가두고 죽이는 참변. 1762년이 임오년이어서 이 사건을 임오화변이라고 불러요. 우리 또 근대사 임오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렇죠. 플러스 120만 하면 1882년 임오군란. 또 임오군란에서 플러스 120만 하면 2002년은 임오 월드컵 이렇게 된다는 임오년에 계속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또 손자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빠릿빠릿하고. 그렇게 해서 정조도 세종처럼 이 훌륭한 왕들은 인재들을 잘 등용해요. 이 정조들은 규장각. 그리고 이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수원화성 건설하죠. 수원화성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그렇게 된 데는 바로 이 화성 성역의계라는 완벽한 공사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조선왕조실록, 의계, 이 조선시대는 정말 이런 세계적인 기록물들을 다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청주에 있는 직지도 지금 세계 기록유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화성성역 의계가 정말 기록이 꼼꼼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 나와요. 이름들,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공사 실명제를 쓰고 있는데 최몽슬, 박도치, 유돌세. 얘나 지금은 충청도 분들이 좀 순했던 것 같아요. 이름부터 순해요. 김순놈이, 순한 놈이 충청도의 강아지, 옛날에도 귀여운 사람 보고 강아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박순돌. 이름부터 이 서민적인 탁 냄새가 팍 나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대공서에 이런 사람들, 우리도 보면 자기 이름을 뭐 이렇게 걸고 뭐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했고, 그리고 이 화성건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때 이제 정약용 같은 인물이 거중기를 개발을 해서 공사 속도도 훨씬 빨라져요. 그리고 이 화성건설은 공사 기간이 5년 예상했는데 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중기 활용 벽돌을 써요. 또 돌 대신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일당을 지급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 맛을 알면 확실하게 일을 열심히 한다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요. 아버지 무덤 옮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옮긴 신도시가 수원 화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화성으로 옮긴 후에는 바로 여기 임시로 행궁을 만들었고요. 왕이 거처하는 궁궐 화성행궁. 그리고 화성 행차를 자주 이제 단행을 하시는데, 가장 대규모 행차가 1795년. 어머니가 회갑이 되는 해. 아버지 사도세자하고 두 분이 동갑이에요. 아버지도 살아 있었으면 회갑이 되는 해. 그때 가장 대규모 행차에 나섰고, 이때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김홍도가 주관을 해서 8폭의 병풍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한강에 배다리를 놓고 건너는 장면, 서장대에서 군사훈련하는 장면, 봉수당에서 회가변하는 장면. 요 그림도 김홍도가 그린 걸작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 하면요, 정조가 화성행차하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꽹과리를 두들려요. 격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상언이라고 그래요. 격쟁 상언. 그러면 이거를 민원 접수를 해가지고 해결한 내용까지 일속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민주정치랄까요? 그래서 요즘 TV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뒤에 배경 보면 이 그림 그려놨어요. 정조의 화성응행도.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민의를 직접 반영을 하는 민주정치의 하나의 무대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즘 뒤에 요 병풍 많이 걸려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세요. 이 훌륭하신 왕들은 좀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19세기 안 건드려 하면서 깔끔하게 1800년. 그래서 그 아들 순조는 11살에 왕이 올랐고, 이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라고 되게 똘똘한 또 이 기대주가 있었는데 또 요절을 하네. 효명세자 이야기는 구름이 그린 달빛 보셨나요? 거기서 효명세 역할 누가 했다? 박보검 배우가 했죠. 갑자기 바둑 두다가 나타나가지고 효명세자 했어요. 그때 그 박보검 배우 참 뭔가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요절하는 바람에 헌종은 8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왕권이 실추되고, 그 헌종이 또 후사 없이 돌아가시니까 이 철종은 선대의 역모 혐의로 강화도에 가서 농사 짓고 있다가 끌려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이 추락하고 소수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안동김씨, 풍양조씨, 경주김씨, 반남박씨, 해당되는 성씨분 계세요? 이분들은 1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돼. 이거 완전 세도 가문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도가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하니까 수령들은 본전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들이, 만만한 백성들을 심하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홍경래난, 진주밀란, 동학농민운동으로까지 서서히 내부적으로 해체되고, 거기다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도 완전 조선을 그야말로 봉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워. 청일전쟁 일본 이기죠. 러일전쟁에서마저 일본이 이기면서 완전히 조선을 장악했다 싶을 때 일단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 거기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의 특사본에서 항의하니까 황제마저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올려놓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518년간의 조선왕조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데요. 가장 모범적인 형태가 세종이나 성종, 정조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 참모들을 잘 활용해서 특히 성과를 보여야 되는 그런 리더가 역사에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선조의 잘못된 농공행상이라든가 인조의 잘못된 외교노선 우리가 철저하게 이건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영종조 시대에 중흥하려고 했지만 세도 정치와 외세의 압력으로 막을 내린 이 조선 왕조의 역사, 제가 분명히 조선 시대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대하고 맞물리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이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은 잘 거울 삼아 이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거고, 이 문제가 되는 이 실패한 정책들은 가능하면 이거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역사에서 배우는 중요한 지혜다. 그리고 오늘날 왕조 시대에서 민주사회가 도래했지만 적절한 정책 추진, 여론 존중, 도덕성과 천명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 전통시대의 훌륭한 리더들이 갖췄던 이런 덕목들은 지금의 리더에게도 여전히 요구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광고 방송인데요. 제가 쓴 책입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 왕비로 산다는 것. 아까 제가 여기 미리 이야기 드니까 이 책도 직접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다 해서 여기 이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모로 산다는 것. 바로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정도전이라든가 최명길이라든가, 그리고 이 56개 공관으로 읽는 조선사는 집현전, 뭐 정릉 이런 역사 유적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썼고요. 전염병 또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썼고, 제가 가장 최근에는 서울의 자서전이라고, 결국 조선 왕조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의 그 공간들을 담아서 제가 서울의 자서전 요거를 이제 가장 최근에 썼어요. 표지도 이제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 방탄소년단을 약간 연상시키지 않을까, 판매량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표지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열성적으로 잘 임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강의를 잘 마친 것 같은데요.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역사를 이렇게 재밌게 배울 수 있다니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가장 공통된 질문인데요. 광해군의 또 중립 외교에 대한 또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는 이 질문이 꽤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광해군은 본인이 이제 임진왜란때 직접 참전 활동을 하면서 이 생각보다 좀 명나라는 한때 우리가 이제 그 뭐 4대 외교를 펼쳐서 이제 삼국으로 받들었지만 이 무너져 가고 있다. 반면에 그 후금이라는 신흥 강국은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광해군이 그때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파병을 했잖아요, 조선에.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똑같이 파병 요구를 해요. 이게 정말 유사한 게, 역사는 닮아 있는 게, 우리가 6.25 전쟁 때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분상. 그때도 똑같은 논리를 해요. 그래서 명나라의 요구에서 일단 파병은 해요, 광해군이. 근데 그 당시에 그 파병군의 총사령관을 이 소위 말하는 무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통역관으로 임명을 해요. 강옥립이라고 해서. 이게 외교에 되게 능한, 그러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일단 명나라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참전은 하지만 상황을 봐가지고 특히 조선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저쪽에 우리가 귀국하고, 즉 후금하고 크게 전쟁할 뜻은 없다. 명나라 입장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옥립이라는 인물이 그걸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후금 쪽에서 이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광해군 때는 뭐 후금하고 어쨌든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광해군의 어떤 중립외교, 실리외교가 상당히 그 지금도 그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또 이 광해군 정권을 또 무너뜨린 정권의 입장에서는 너무 명분적으로만 간 거예요. 잘했던, 아마 이 광해군 때 외교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제 이어갔다면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은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전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또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